최근 한국 경제 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내부적인 침체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또 독일과 영국 등 유럽발 리스크의 확대,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 우리 경제를 옥죄는 대외 악재들이 수두룩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경기 침체, 또 경제 위기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다소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냉정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와 관련해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그리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각각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두 교수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 교수님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가장 빨라봤자 6월 통계거든요. 예. 지금 벌써 8월이 거의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경기 상황하고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 있는 판단하고는 거의 한 2달 가까운 차이가 있다. 예. 이걸 우리가 유념을 할 필요가 있고, 제가 35년 동안 거시 경제를 들여다 본 관점에서 보면 지금과 같이 거의 모든 통계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래로 계속해서 모든 네, 지표들이 생산이 향하는... 그렇죠. 그다음에 소비도 그렇죠. 투자도 그렇죠. 수출도 그렇죠. 고용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일부 연구소에서는 이게 사면초가가 아니고 오면초가다. 조금 있으면 육면초가, 칠면초가가 되는 게 아닌가 네. 할 정도로 지금 생산, 소비, 투자, 그다음에 수출, 고용 모든 통계가 지금 안 좋은 것이 6월 달 통계가 안 좋다. 그러면 7월, 8월 그 사이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마찰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미중 간의 어떤 분쟁도 지금 또 마무리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예. 것을 감안해 보면 7월, 8월 통계가 이제 한 달, 2달 뒤에 나오겠지만 한 2달 뒤에는 오늘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통계가 더 안 좋은 것 같다. 예.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IMF 때도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지표가 나쁜 적이 없었다. 저는 그런 어떤 우려가 생기네요. 네, 30년 넘게 연구해온 경제학자로서 지표가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는 지적을 전반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서 교수님은 한국 경제 요즘 어떤 흐름으로 보고 계십니까? 신 교수님께서 최근 경제 상황을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투자, 수출, 소비 중심으로 데이터 위주로 좀 말씀드리면은요. 예. 일단 금년 2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설비 투자, 그다음에 건설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한 7.8%, 그다음에 3.5% 정도 감소한 걸로 봐서는 투자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수출도 이제 반도체 업황이 부진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 이제 7월 기준으로 해서 전년 동월 대비 이제 분석을 해보면 한 11% 정도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도 안 좋은 상황이고요. 소비도 이제 2분기 기준으로 보면 민간 소비 성장률이 한 0.7%로 상당히 이제 성장률이 둔화돼 있고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을 좀 늘려가지고 2.5% 정도 견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소비, 수출, 성장률 구성하는 요인들이 안 좋고요. 금융시장 관점에서 보더라도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이 시중금리를 대표하는데 최근에 이제 1.095%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예. 이건 전년 대비 전년이 한 1.8% 정도 됐는데 상당히 낮다는 거는 최근에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전자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상당히 낮아진 거고요. 네. 또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기준금리가 우리 한 1.5% 정도 되잖아요. 기준금리보다 오히려 좀 장기금리라고 하는 국고채 금리가 오히려 0.4%포인트 낮은 상황이에요. 금리 예. 역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반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각도에서 지표적 근거를 토대로 진단을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데 이 세계 경제 흐름 등에 민감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에 몰려오는 외부 악재들이 너무나 많은 게 문제라면 문제겠죠. 미중 무역 분쟁,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최근엔 WTO 개도국 지위 논란까지 있었고요. 여기에 미국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 전망을 더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 교수님, 이런 대외 요인들의 이 영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나요? 일단 이제 대외 변수가 언급하신 것 말고도 좀 지적할 게 뭐냐면 지금 독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드러나면서 예. 독일이 지금 유럽의 가장 중요한 나라인데 유럽 경제가 지금 조금 기우뚱거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존슨이 영국 수상이 되면서 노딜 브렉시트도 우리는 불사한다. 예. 어쨌든 우리는 하여튼 브렉시트에서 빠져나올 거다. 이렇게 강공을 하다 보니까 이 브렉시트도 또 파열음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이 지금 성장률이 산업 생산을 보면 산업 생산이 지금 한 8개월째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예. 미국이. 그래서 미국의 그 경기 침체까지는 안 가더라도 둔화, 그다음에 아까 유럽 둔화, 그다음에 예. 브렉시트 이런 것을 감안하면 우리 대외 환경이 굉장히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면 지금 8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인데 예. 이게 연말 내년 초까지 계속 간다고 하면 그동안 반도체 때문에 수출이 늘어났던 것을 다 까먹으면서 2015년, 16년도에 있었던 28개월 연속 수출 감소 예. 이것을 경신하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작금의 그 실물 경제가 어려운 말로 미증유 우리가 전혀 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실물 경제 위기다 하는 부분을 정부가 조금 진중하게 엄중하게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유럽 변수까지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통상 환경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무역 부문이 장기간 침체를 겪을 거라 이런 분석이 지금 방금 석신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서 교수님께서는 판단을 좀 어떻게 하시나요? 예, 무역 부진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일단 통상 환경이 상당히 좋지가 않은데 그게 이제 국내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 교역 요건이 안 좋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상당히 앞으로도 이제 언제 종료될지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특히 일본하고 또 수출 규제 여파가 상당히 이제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 대만이라든지 싱가포르, 홍콩에 비해서 상당히 더 이 부정적인 악재를 하나 또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최근에 수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한 11% 감소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이라고 하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16.3% 줄어들었고요. 미국도 대미 수출이 0.7%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이제 트렌드가 이제 수출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의 이제 수출 중심 국가들이 교역 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수출이 줄고 그러게 되면 이제 경기가 상당히 예. 나빠지는 그런 국면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우리 수출의 한 20% 차지하는데 상당히 이제 나빠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 계속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수출의 8% 정도 차지하는 석유화학 분야도 최근에 이제 경기 둔화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계속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보면 달러가 약세 쪽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원유 가격이 상당히 이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원유 가격이 오르다 보면은 이제 수입 가격 단가가 올라가면서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 이제 원유 수입해가지고 이제 부가가치 창출해서 예. 수출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생산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통상 교역 환경, 즉 글로벌 대응 무역 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아시아 특히 실흥국 수출 위주의 국가에 우리나라의 상당히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무역 부진이 상당히 오래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 앞서 유럽 변수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최근 또 아시아권에선 홍콩의 대규모 시위 사태가 우리 경제에 또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단기적으로 보면 홍콩이 저렇게 그냥 지금 몇 주째 지금 저렇게 저러지 않습니까? 홍콩 경제가 굉장히 성장률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홍콩이 남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4번째 많이 하는 지역이 홍콩이에요. 그럼 홍콩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 홍콩의 수출이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홍콩 문제가 중국 문제하고 연결이 되면서 만에 하나 중국이
무력 진압을 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되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미중 분쟁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중국발 핵실험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이 전 세계 경제의 어떤 그런 암울한 핵 확산을 이 방사능을 이게 퍼뜨리게 되면 예. 세계 경제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홍콩 경제가 저렇게 손안하게 되면서 홍콩 실물 경제가 지금 뭐 몇 달째 저 모양이니까 분명히 우리 홍콩 수출은 예.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을 건데 홍콩이 우리나라의 4대 수출, 일본보다도 더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홍콩이다. 그러면 우리 수출에도 큰 타격이 올 것은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홍콩도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제, 교육 규모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서 교수님, 이런저런 상황 탓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빠르게 지금 낮춰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쯤이었나요? 골드만삭스가 1%대로 낮췄던 또 보도를 본 것 같은데 2%에 못 미칠 거란 전망을 상당히 좀 많이 내놓고 있어요. 예, 당초 한국은행이 2% 얘기했다가 지금 많이 1%대로 낮추고 있고요. 예. 국내외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전망 기관들이 2%가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주목할 거는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이제 모건 스탠리든지 이제 글로벌 IB라고 하잖아요. IB들이 사실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각국에 대한 그 경제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 의사 결정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상당히 낮게 경제 성장률을 제시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제 글로벌 교육 여건이 나빠지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이런 그 수출 위주 아시아 국가들이 다 나쁘다고 평가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는 또 일본 수출 규제 여파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산업이 지금 상당히 그 직격탄을 맞고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우리나라 그 수출 경제의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또 석유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 수출 규제 여파 또 그다음에 또 중국하고 미중 무역 갈등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어떤 그 석유 수요 둔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이런 다른 홍콩, 싱가포르, 대만보다 상당히 좀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정부의 인식은 이 민간과는 다소 간극이 큰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 이렇게 얼마 전에 언급하시기도 했는데 신 교수님 이 말에 좀 공감을 하십니까? 덕담이죠. 덕담이시고 국가 지도자로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겠다 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예. 저는 의미는 있다고 보는 거고요. 현재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나 또는 뭐 기재부의 우리가 판단을 봐야 될 텐데 한은이나 기재부 판단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실제 경제는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말을 우리가 싸잡아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어떤 덕담을 한 것이라고 보고 예. 그렇다고 해서 밑에 있는 그 한은이나 기재부 있는 담당자들이 경제가 괜찮으니까 이건 아닌 것이죠. 지금 예. 상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35년을 놓고 보면 가장 지금 그야말로 엄중한 때이기 때문에 네네. 각오를 저는 단단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서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려야겠는데 저희 기자들은 정부의 전망치는 목표치다 이런 얘기를 항상 많이 하는데 진단이 좀 간극이 큰 것 같아요. 예, 기초 체력 튼튼하다, 경제 펀더멘탈이 강하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 4천억 불 이상의 외환 보유고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 국제 신용 등급 AA-가 계속 상당 기간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부도 대비 보험료율이라고 하는 이제 CDS 프리미엄이 0.3%로 상당히 네. 낮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를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이제 종합 지표죠. 지표상에. 예, 종합 네. 지표는 아직까지는 양호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성장률을 구성하는 세부 구성 요소로 들어가 보면 투자, 수출, 소비가 상당히 나쁘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려할 만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 글로벌 교역 여건이 이제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제 국내 투자 심리도 상당히 움츠러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뭐 기초 체력 좋다 하더라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가지고 정부가 비상 경제 대책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경기가 나쁘면 아무래도 가장 타격을 받는 거는 일선에서
뭐 경영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겠죠.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올 들어서 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사업을 정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꾸준히 들려옵니다. 신 교수님, 네. 이와 같은 상황들은 기업의 경영 환경이 좀 나빠졌다, 아프다는 얘기잖아요. 어제 오늘 그 보도가 됐는데요. 네. 코스피 상장 기업의 상반기 매출을 보니까요. 0.8% 증가했어요. 매출이. 예. 우리 성장률이 지금 뭐 거의 실질 성장률이 1.7, 2.8이면 경상 성장률은 거의 한 2.5, 3 넘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예. 매출이 0.8이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은요 상반기가 37% 감소고요. 예. 순이익은요 43% 감소해요. 코스피 상장 기업이 전부 이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보도가 됐지만은 쌍용 자동차가 지금 5일 동안 자동차가 안 팔려갖고 공장을 좀 중단하자.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 금년도 상반기는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놔야 된다 그런 느낌입니다. 정부의 심각한 경제에 대한 현실 인식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좀 해주고 계십니다. 서 교수님, 방금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의 지표상의 결과는 상당히 안 좋은데 문제는 좀 앞으로잖아요. 앞으로 전망도 좋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제 주요 상장사들이 생각하는 금년 3분기 영업이익이 전망치로 상당히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상장사 224개 중에서 한 60% 이상이 3분기 영업이익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이라고 하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LG전자 모두 이제 실적 그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그 전망치를 53% 정도 낮은 걸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영업이익이 안 좋아질 걸로 기업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자동차 업종은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가면서 수출 물량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영업이익 전망치가 다소긴 하지만 상향 조정한 건 조금 주목할 만하고요.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영업이익 하향 조정됐다는 측면에서 경제에 좀 우려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경제가 어려우면 기업이 어렵고 기업이 어려우면 또 거기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도 상당히 좀 어렵죠.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일자리 상황도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기 실업자들도 최근 계속해서 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일자리 찾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요즘 구직 단념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신 교수님,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찾다 일자리를 찾다가 더 이상 뭐 전망이 없으니까 아직 찾기를 포기해 버리는 거죠. 정말 이것은 우리 한국 경제가 얼마만큼 지금 현장이 어려우냐 한 것을 잘 나타내 주는 건데 제가 오기 전에 그 구직 단념자 숫자를 지난 한 3년 동안 이렇게 쭉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는 건 아니에요. 한 54만 정도, 53만 4만 정도가 그 정도에서 조금씩 늘어왔기 때문에 지금 4만 정도 늘었는데 저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고용이 늘어나는 게 뭐 한 29만 9천 정도 늘었는데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심으로 막 한 37만 개 늘어나니까 30대, 40대 일자리가 지금 줄고 있는 게 구직 단념자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이 일자리를 빨리 이게 조금 만들어내는 어떤 정책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 거죠. 뭐 구직 단념자가 역대 최대인 것도 문제지만 일자리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 역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서 교수님, 방금 제가 신 교수님과 얘기를 나눴던 이 고용 시장의 활력이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취업자 수가 최근에 그 증가 규모가 3개월 연속 20만 명대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또 이상하게 실업자 수하고 실업률도 상당히 1999년 이후로 이제 최대 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고령층의 이제 취업자 수가 늘어난 반면에 그다음에 이제 30, 40대 취업자 수가 생각보다는 이제 많이 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취업자 수가 그 감소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경제 활동 참가율이 이제 그 청장년층 중심으로 이렇게 둔화됐을 경우에 향후에 그 노령 인구들이 이제 퇴직하셨을 때 이후에 그 노동 투입이 이제 감소하면서 잠재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어떤 생산성 향상이 도모가 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잠재 성장률 하락을 만회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기업 투자입니다. 기업 투자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건설, 그다음에 설비 투자 이런 것들 자본 투자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예. 정부의 어떤 그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기업들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나 여러 가지 기업 수요에 부응한 정부의 R&D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금리 문제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경기 진작 수단으로 금리 인하 필요성이 꾸준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최근 이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가계부채 부분일 것 같긴데 이 기준금리 인하가 자칫 가계부채 리스크 우려를 다시 키울 거란 지적 또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둔화됐던 실제 가계부채 규모가 다시 불어나는 것으로 하는 집계 결과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신 교수님, 이 추가 금리 인하 문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효과 없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봤자 투자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별로 없다. 예. 그리고 이렇게 금리를 낮추면 부정적인 효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택에 대한 투기가 늘어나서 가계부채가 늘어날 그런 예. 위험이 한 구석에 있고 또 하나는 예금 이자를 가지고 생계를 꾸려가시는 그런 어르신들의 이자 소득이 상당히 많이 줄면서 예. 이것이 소비를 또 침체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거기에 맞추어서 내리는 것까지는 제가 양보를 하겠으나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은데 선제적으로 또는 먼저 금리를 내리는 것은 네. 금융시장을 굉장히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하는가 보고 따라서 내려주는 것이 저는 좀 현명한 방법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의 효과가 크지 않다. 선제적으로 했을 경우 더더욱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서 교수님, 방금 제가 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 가계비, 소비 위축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현상이 성장률을 더 하락시키는 좀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소비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가 늘어날 개연성이 예.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예. 생활안정자금 이런 대출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가계비 부담 때문에 상당히 소비가 억제되는 그런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기업 투자 수출이 악화되면서 이제 그 고용돼 있는 예. 종업원들의 이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비까지 늘어나게 되면 소비가 더 억제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예. 다만 예를 들어서 그 아주 저소득층 같은 경우 가처분 소득이 상당히 그 부족한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 지원을 통해서 조금 소비를 늘릴 수 있게끔 정부가 지원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고소득층이 고가 내구재 좀 소비를 좀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최근에 이제 고가 소비재를 이제 신용카드를 통해서 많이 쓰는 분들이 많아요. 소득이 네. 6천만 원 이상인 분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나마 지금 신용카드 세액공제율이 15%밖에 안 되는데 그걸 좀 높여가지고 고가 소비재를 좀 살 수 있게끔 고소득층에 대한 인센티브 저는 예. 그건 반대입니다. 그 고가 소비를 하면 전부 네. 일본 자동차나 벤츠나 BMW 사시기 때문에 그 우리에 도움이 안 되고요. 외국 자동차 수입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은 반대입니다. 정책적인 뭐 효과와 기대 효과 이런 부분은 뭐 시각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뭐 앞서 계속 얘기하시면서 정책 방향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경제의 회복 시점을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 또 이 과정에서 정부 역할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가겠습니다. 먼저 신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으면 그게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제 통계와 제 분석에 따르면 한 1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양책을 파격적인 걸 내놔도 경제는 내년 가을 가서 좋아지기 때문에 예. 앞으로 1년 동안은 경제가 계속 내려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반짝 경제를 살릴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경쟁력을 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얼마나 좋습니까? 예. 진작에 여기에다가 저는 지금서부터 바둑을 두는 기분으로 좀 중장기 포석을 해서 긴 안목을 가지고 좀 경제 성장 정책을 좀 마련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도 한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경제 회복 시점을 상당히 가능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글로벌 대외 여건이라는 게 주어진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거기에 이제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는 민간 예. 소비나 기업 투자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소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층에 대한 네. 금융 지원 확대. 그다음에 이제 신 교수님께서는 이제 반대하셨지만은 이제 정부 국민들이 이제 불매 운동을 노제팬 활동을 이제 잘 하실 걸로 믿고 어느 네. 정도 이제 그 소비재에 대한 그런 그 수요를 촉진시키는 쪽에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 투자 유치가 필요한데 정부 R&D 예산 지원을 좀 활성화하고요.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시설 입지라든가 뭐 환경평가 제도 이런 거에 대한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요. 그런 예. 걸 좀 단소화해서 기업 어떤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들이 네. 투자를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경제 성장의 그 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정부의 역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 마지막으로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